안녕하세요，여러분，大家好，我是首尔台湾贸易中心陈国龙，欢迎各位观赏今天的台湾自行车及体育用品产业线上说明会。2020年是非常特殊的一年，全球在新冠疫情的影响下，从日常生活到商贸活动都受到巨大的影响，也加速了各行各业的数位转型的脚步。虽然今年的台北自行车展跟台北体育用品展都因为疫情而停办，但展望明年，我们已经重整步伐，蓄势待发。台湾跟韩国的产业交流合作密切多元。韩国是台湾在亚洲第2大的自行车出口国家。根据资料显示，今年1月到7月，台湾的自行车在出口到韩国市场总值已经超过1600万美元。在体育用品产业方面，韩国也是台湾重要的贸易伙伴。1月到8月，台湾体育用品出口到韩国的金额已经超过2628万美元。2021年的台北 Cycle 将定于3月3日至3月6日举行，使用南港展览1馆以及2馆，是全球第2大的自行车专业展，仅次于德国的 Eurobike。 预计将会有超过3800个摊位以及1200家厂商的展出。而台北国际体育用品展呢，将在明年3月4日至6日举办，使用台北世贸1馆，预计超过1000个摊位，250家厂商展出。2021年除了实体展之外，我们也会同步推出台北 Cycle Online、Thai Sport Online 这样的线上展览。这是我们第一次结合线上跟线下的展览，也就是 Offline Plus Online。我们将突破对时间跟空间的限制，增加展览触及的面向，也增加参展厂商产品曝光的机会。明年这个展会将有4大特色：Virtual 虚拟、Network 互动、Experience 体验，以及 Insight 数据。今天很荣幸呢，在线上的说明会呢，有邀请到2位韩国的讲师，包含组团单位 Next9 金玉玲社长，以及韩国最大的自行车媒体 Bicycle Life 崔雄燮厅长，他们也会跟我们分享台北自行车展的参展经验，以及自行车产业台韩合作的展望。相信透过他们的介绍，可以带领各位对台湾自行车及体育用品的产业有更进一步的认识。Let's fight together with Corona. Fighting!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만무역센터 조장현 과장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2번째로 규모가 크고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전거 박람회인 2021년 타이페이 사이클쇼 및 타이페이 스포츠용품 박람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같이 화면을 같이 보시죠. 오늘 진행은 2021년 타이페이 사이클쇼에 대한 소개를 필두로 2021년 타이페이 스포츠용품 박람회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며 마지막으로 온라인 전시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 타이페이 사이클쇼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2020년 대만이 자전거 수출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로 구분되는데, 이 통계에서 보듯이 일반 자전거의 수출은 작년에 비해 올해 줄었으나 전기 자전거의 수출은 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 자전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이페이 사이클쇼는 1988년에 시작되었으며 2021년에 제33회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30년이 넘는 전시회이며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자전거 B2B 전시회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전거 B2B 전시회입니다. 타이페이 사이클쇼는 완벽한 전시 플랫폼을 제공하며 자전거 차체,
부속품뿐만 아니라 현재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전기 자전거까지 전시하고 있어 자동차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00여 개가 넘는 대만 국내 및 해외 업체들이 참여하여 100여 개 국가에서 온 5,000명 이상의 해외 바이어가 참관을 하였습니다. 본 박람회에 참가하면 대만 자전거 산업이 탄탄한 제조 공정과 창의적인 디자인, 그리고 실제품과 산업 추세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2021년 타이페이 사이클 쇼는 4개의 메인 테마와 3개의 특별 전시관, 그리고 3개의 이벤트 행사로 구성되며 그 외에도 온라인 타이페이 사이클 쇼도 있습니다. 먼저 4개의 전시 테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 테마는 자전거 공급 체인이며 자전거 관련 부품에 대한 공급망을 전시하며, 두 번째 전시 테마는 자전거 차체와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이 테마에서는 등산용 자전거, 일반용 자전거, 짐 운반용 자전거 등의 자전거 차체를 전시하며 대만 국내외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전시합니다. 세 번째 테마는 전기 자전거와 전기 시스템이며 전기 자전거, 배터리와 전자부품 등을 전시합니다. 네 번째는 자전거 일상, 여행 및 유행이며 이 테마에서는 자전거용 스포츠 복장과 자전거 여행 서비스 등을 전시하며 자전거 패션쇼 및 자전거 생활살롱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개의 특별 전시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자전거 서플라인 체인관에서는 전기 자전거의 제조업체, 공급업체, 수출입업체 등을 모두 만날 수 있으며 전기 자전거 부품을 전시합니다. 스마트 사이클 서비스관에서는 지능형 승차장치,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이클링 훈련용 하드키트, 빅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제조에 대해 전시합니다. 마지막으로 D&I 혁신 디자인상관에서는 혁신적인 디자인상 수상작품을 전시합니다. 매년 300여 개의 해외 업체들이 부스 참가를 하며 유럽, 미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등에서 오며 타이페이 사이클쇼 국가관으로는 EU 국가관, 이탈리아 국가관, 일본 국가관, 한국 국가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개의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패션쇼는 4개의 컨셉으로 꾸며져 있어 자전거 타는 것을 표현하는 새로운 패션쇼입니다. 주최 측은 자전거 문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녹아드는지를 보여주고 자전거 디자인과 자전거 소재의 발전상을 보여줍니다. 야외 자전거 시승 행사는 남강 전시관 바깥 광장에서 열리며 참가 업체 및 관람객들이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전거 생활살롱은 자전거 문화 강좌를 접목해 자전거 여행에 대한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이와 동시에 스타트업 광장에서는 유명 브랜드 창업자를 초청해 창업 성공 방법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2019년 타이페이 사이클쇼의 전시 규모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타이페이 사이클쇼는 8개의 전시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각각 자전거 차체와 글로벌 브랜드 구역, 해외 업체와 국가 간 구역, 전기 자전거와 전기 시스템 구역, 자전거 부품 구역, 자전거 개인 보호 구역, 스마트 바이크 구역, 자전거 서비스 구역, 스타트업 구역, 총 8개로 나뉩니다. 또한 2019년 타이페이 사이클쇼는 3,320개의 부스가 있고 1,139개의 업체가 부스 참가하였으며 5,614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관하였습니다. 2019년 타이페이 사이클쇼의 해외 바이어에 대해 설명하자면 해외 바이어의 62%는 아시아의 바이어이고 20%는 유럽, 9%는 북미에서 온 바이어입니다. 2019년 5개의 주요 바이어 국가는 순서대로 중국, 일본, 미국, 한국, 그리고 독일입니다. 바이어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참관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 중에서 전기 자전거 관련 항목이 36%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점점 더 많은 바이어들이 전기 자전거의 공급업체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전기 자전거가 성장 추세임은
분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 타이페이 스포츠용품 박람회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대만의 스포츠용품 수출 통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8월이 대만 스포츠용품 수출 금액은 13억 5천만 달러이며 작년 동기간에 비해 0.6% 감소하였습니다. 이 통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홈 트레이닝 용품이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홈 트레이닝 용품의 수출 금액은 작년 동기간에 비해 13.47%나 늘었습니다. 주요 대만의 수출 품목은 헬스기구, 아웃도어 용품, 골프 용품 등이 있습니다. 타이페이 스포츠용품 박람회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B2B 스포츠용품 무역 박람회이며 아시아 태평양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본 전시회는 스포츠 피트니스 제품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적인 연구 개발 성과를 전시하는 것 외에도 헬스 및 스포츠 서비스를 운동 산업 생태계에 접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2021년 타이페이 스포츠용품 박람회는 3월 4일에서 3월 6일에 타이페이 세계무역센터 1관에서 진행되며 오픈 첫날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개방하고 둘째 날부터는 일반 참관객한테 개방됩니다. 2019년 타이페이 스포츠 박람회에는 총 272개의 국내외 부스 참가 업체가 있었고 총 1,403개의 부스로 구성되었으며 총 12,501명이 관람객을 끌어들였습니다. 2019년 타이페이 스포츠용품 박람회의 해외 바이어는 총 1,777명이었고 대만 국내 업체는 3,605명이었습니다. 주요 해외 바이어로는 중국, 일본, 한국에서 왔으며 작년에 비해 미국의 바이어는 11%, 호주는 5%, 중국은 5% 늘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어로는 전 세계 상용 헬스기구 1위 브랜드인 미국의 라이프 피트니스, 전 세계 상용 헬스기구 2위 브랜드인 이탈리아 테크노짐, 대형 스포츠 유통업체인 프랑스의 데카트론,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인 미국의 아마존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타이페이 스포츠용품 박람회는 스포츠용품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포츠, 스포츠 서비스 등이 주체를 다루면서 스포츠 산업의 공급망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최초로 야구 체험관을 신설하여 VR 체감 훈련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실제로 운동 훈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람회의 재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전시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0년 타이페이 사이클쇼 및 타이페이 스포츠용품 박람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중단되었으나 2021년에는 앞서 소개한 오프라인 전시회와 함께 두 전시회를 한 달간 온라인 전시로 동시에 선보이고 오프라인 전시회와 온라인 전시회를 결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2021년 타이페이 사이클쇼 및 타이페이 스포츠용품 온라인 박람회에서는 4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상입니다. 새로운 온라인 전시회에서 가상 전시홀, 전시구역 및 전시 이미지 가판대를 설치하여 최신 제품을 온라인으로 전시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네트워크입니다. 웹사이트에 방문해 댓글, 회의 예약 등 인터랙티브 기능이 새로 추가되고 매칭 플랫폼인 TTS 매치를 통해 온라인 구매 상담을 마련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체험으로 오프라인 전시회의 전시를 생중계하고 패션쇼와 타이페이 사이클 살롱 행사로 글로벌 바이어와의 교류를 이어갑니다. 마지막은 인사이트로 부스 참가 업체에 수치화된 데이터 보고화를 제공하여 구매자의 상황을 파악하게 만드는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게 할 것입니다. 온라인 전시회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전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전시관 1층 로비에서는 전시 트렌드에 대한 소개, 전시회 생중계, 그리고 온라인 포럼 및 신제품 발표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많은 참관객들이 볼 수 있게 합니다. 온라인 전시관 2층 전시관에서는 자전거 및 스포츠용품에 대해 분야별로 전시를 합니다.
온라인 전시관 3층 전시 부스에서는 부스 참가 업체가 10개의 제품을 전시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에서 참관객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고 참관객 방문 수 등 통계 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시회에 부스 참가하는 업체는 그 외에도 주최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쇼 가이드, 쇼 프리뷰, EDM 및 홈페이지에 노출이 될 수 있게 하며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도 홍보를 하며 언론사를 통해 보도를 내며 오프라인 전시회에도 온라인 전용 코너를 설치하여 홍보를 합니다. 오프라인 전시회는 사이클쇼는 3월 3일, 스포츠용품 박람회는 3월 4일에 시작하며 두 전시회 모두 3월 6일에 끝납니다. 온라인 전시회는 마찬가지로 사이클쇼는 3월 3일, 스포츠용품 박람회는 3월 4일에 시작하며 두 전시회는 3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내년 타이페이 사이클 쇼와 타이페이 국제 스포츠용품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전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시 마이스 기업 넥스페어 글로벌 마케팅 기업 넥스나인의 김유림 대표입니다. 중국 스포츠 산업 연합회의 한국 지부를 맡고 있어서 스포츠 산업과는 깊은 인연이 있는 편입니다. 오늘 대만의 타이트라의 초청으로 대만의 타이스포와 사이클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돕고 있는데요. 전시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좀 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노력하고 또 함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만의 타이스포와 대만 사이클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산업군의 전시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포츠 산업 관련된 전시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중동 그리고 중화권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는 매년 3월에 개최되는 타이스포와 대만의 사이클쇼를 포함을 해서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가 되는 차이나 스포츠쇼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전시회는 모두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스포츠 산업 전문 전시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만일까요? 우선 타이스포와 대만 사이클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인데요. 이 전시회는 무려 40회가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주최 측이 타이트라여서 신뢰도가 매우 높고 또 신뢰할 만한 그런 비즈니스 프로그램들이 다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만은 바이크 강국의 명성답게 대만 사이클쇼가 대대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동시에 대만 스포츠쇼가 병행 개최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2019년에 대만의 타이스포에 한국관을 주관을 해서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석했던 경험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대만 전시회를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좀 더 효과적인 결과치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전시회를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여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참여한 스포츠 기업들을 위해서 스포츠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저희 한국 공동관에 참가를 할 때 참가에 앞서서 사전 마케팅과 사후 마케팅을 철저히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시회는 아시다시피 참여하는 날짜는 며칠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마케팅과 그 사후에 전시회 이후에 어떻게 이 고객들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최 측인
타이트라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10분 활용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 한국관 모습인데요. 타이스포의 경우에는 부스 예약이 정말 빨리 조기 마감이 되는 편입니다. 저희는 여건상 신청을 빨리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상황이 있어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주최 측인 타이트라에서 많은 배려와 협조로 인해서 정말 저희 한국 공동관 같은 경우는 전시장의 메인홀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시회 참여에 있어서 부스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앙 부분이 바로 메인 입구이고요. 저희 한국관 주변에는 대형 기업 부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히 101 타워 같은 경우도 가장 가까운 4번 출구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동인구가 특히 많았고 대형 기업 부스를 찾는 메이저 빅바이어들이 많이 오고 가는 동선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주요 바이어하고도 접점이 있을 수 있는 좋은 위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기업 부스의 참여자, 즉 참가 기업들과도 수시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는 단순히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주제를 정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스마트 스포츠라는 주제로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 한국관의 제품들은 모두 참관객들이 쉽게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전시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피트니스 기구라든가 스포츠 용품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중 가장 호응이 좋았던 제품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ADMI에서 선보인 실내 시뮬레이터였는데요. 가상 라이딩 운동 기구였습니다. 리얼 힐이라는 제품인데요. 마치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이 자전거 형태의 시뮬레이터의 전면에 디스플레이 장치를 연동을 해서 보여지면서 재미를 섞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지형에 맞게 기어가 조절이 돼서 실제 타고 있는 것과 같은 체험을 극대화하고 유산소 운동은 물론이거니와 하체 근력 강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운동의 만족도를 높인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해서 2대 이상 연결을 해서 시뮬레이터가 있으면 대결 모드가 가능합니다. 마치 게임처럼 남녀노소 모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또한 페달과 안장의 거리를 좁히거나 좌우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서 실제 자전거를 타는 느낌을 부여해서 운동 효과를 증진시킬 수가 있었던 제품입니다. 특히 일반 관람객에게도 호응이 좋았고 전시에 참가했던 대형 피트니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었어요. 이유는 기존의 이제 전통 스포츠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날로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의 스마트 스포츠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스마트 스포츠 제품과 어떻게 더 협력해서 이 시장을 좀 석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대만 전시회를 참여하면서 다양한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또 꼽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TSMA라는 곳을 만났습니다. 특히 미국, 태국 전시회를 자주 참가하기도 하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대만 기업의 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ICT, 또 IT와의 융합을 계속 시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번에 한국관이 스마트 스포츠라는 주제로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의 제조업체와 한국의 어떤 기술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진행한다고 한다면 협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만났던 주요 기업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알렉스라는 브랜드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1980년 타이베이에서 스포츠 용품의 OEM 제조업체로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장비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일부 북미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의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다수 이제 제품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노인 이런 시니어들의 어떤 그런 그 건강관리 시스템의 브랜드인 알렉시아라는 것을 론칭을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저희 한국 기업들과는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과 또 이런 시니어를 타겟으로 한 어떤 재미있는 컨텐츠의 결합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보여주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끝으로는 인텐자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종합 피트니스 용품 제조 회사인데 트레이드밀을 비롯해서 뭐 자전거 등 다양한 제품들을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3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기업인데요. 공장 생산 방식에 있어서 내무부 산하 대만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제정된 9개의 녹색 건축 지표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깊은 인상을 남겼냐면 대만의 경우도 어떤 이러한 시스템적인 정부의 관리에 의해서 제품들을 생산해내 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도 많은 좀 영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만 그 타이스포 기간 중에 그 스포츠라는 산업이 방대한데요. 세분화되어서 어찌 보면 샵인샵, 전시회 안에 전시회 개념으로 전문 전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타이베이 인터내셔널 스포팅 굿 쇼라는 타이스포가 있고 그다음에 타이완 인터내셔널 다이빙 앤 워터 스포츠 쇼라고 해서 수상 관련된 전시회 그리고 타이베이 인터내셔널 스포츠 텍스타일 앤 액세서리 해서 스포츠 관련된 어떤 액세서리라든가 어페럴도 또 하고 있는 그런 전문 전시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스포츠에 관한 포럼이 개최가 되었는데요. 가령 뭐 스포츠 산업 경영 포럼, 스포츠 트렌드 포럼, 그리고 스포츠 영양학에 대한 국제 세미나 등 다양한 그 포럼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또 많은 스터디도 하고 또 전 세계에 흘러가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또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기업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것은 1대1 비즈니스 미팅이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이런 전시회를 참여하는 이유가 뭐 제품에 대한 판매라든가 기술 제휴 또는 뭐 수입 이런 것들 다양한 목적을 갖고 가는데 이런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서 많은 성과에 가까운 그런 실적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됐다는 것에 큰 의미를 뒀던 것 같습니다. 주최 측인 타이트라 측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1대1 미팅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대 행사들을 잘 활용한다면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좀 더 가성비가 높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개최가 된 장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타이스포가 개최가 된 장소는 TWTC,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그 트레이드 타워, 코엑스와 같은 그런 전시장인데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뭐 너무나 뭐 많은 사람들, 특히 B2C, B2B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선이었습니다. 특히 101 타워하고 근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시장에 있으면서도 사실 그 공간 내에서 모든 것이 좀 해결되는 이제 그런 강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부적으로는 2층에 뭐 편의점이라든가 식당,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팬시하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을 조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타이베이 사이클쇼가 개최가 됐던 타이베이 난강 전시장인데요. 특히 9만 스퀘어미터의 규모와 1,400개의 참여 기업들이 참여하는 메머드급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타이스포를 참여하는 기업들은 또 반드시 대만 사이클쇼를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시장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시장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 보겠습니다. 타이완 테크 아레나라는 곳을 저희 기업들과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요. 타이베이 테크 아레나라는 곳은 체육문화 공간에서 하이테크 창업
베이스 캠프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뭐 잠실 경기장이 엑셀러레이터 센터가 된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엑셀러레이터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털도 입주가 되어 있고 또 스타트업의 기술 상용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했었어요. 방문을 해서 지원받은 해외 기업은 반드시 그럼 대만에서만 사업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2주에서 6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착하는 기업에게는 또 추가적인 어떤 그런 정부의 지원책이 있다고 하니 잘 사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테크 아레나 이외에도 TA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타이완 엑셀러레이터라는 곳인데요. 대만의 이제 첫 번째 시드 엑셀러레이터 등록 기업입니다. 특히 비즈니스와 그다음에 금융, 즉 파이낸스 쪽을 모두 하고 있고 멘토링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만 시장을 타겟으로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런 TA 같은 그런 시설들을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의 엑셀러레이터들을 만났을 때 이제 느낀 건 뭐냐면 해외 스타트업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어요. 대만의 좋은 인력들이 이미 중국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한국의 스타트업이 대만에 진출했을 경우에 대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조금은 싸고 또 동남아나 중국 진출하기 전에 미리 테스트 마켓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또 내세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뭐 라인, 야후, 우버 같은 해외 기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있지 않은 편이고 또 유사한 자국 브랜드를 굳이 뭐 카피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있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혁신보다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점이 좀 특징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타이스포와 사이클쇼의 전시장부터 전시장 이외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대만의 광고 영상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대만족, 타이완족의 대만족이라는 그런 문구였는데 되게 라임도 재밌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타이스포 그리고 대만 사이클 쇼를 통해서 대만족도 만나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만족하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생활 최용석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도 백신 개발은 오리무중이고 각국에서는 재확산으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흑사병 이후에 최악의 창궐이라는 이번 상황에 전 세계의 판도는 아주 크게 뒤집히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분야가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자전거 업계는 때 아닌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밀폐된 내부 활동이 크게 제한됨에 따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피트니스 센터 등 운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자전거로 눈길을 돌리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덩달아서 1인용 운송수단이 굉장히 각광받으면서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데 면허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변화해가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자전거 업계의 과거, 현재를 짚어보고 코로나에 직면한 우리의 미래 자전거 시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 자전거 시장이 걸어온 길, 과거가 어땠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MTB를 중심으로 자전거 시장이 아주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4대강을 중심으로 자전거길이 활성화되었고 뒤이어 수도권의 각 하천에도 자전거 도로가 속속 깔리게 되면서 2010년경 본격적인 레저 스포츠로서의 자전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젊은 층이 로드바이크로 대거 유입됨에 따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고요. 자전거 인구 1000만이라고 불리는 1가구 1자전거 시대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정점을 찍은 자전거 시장은 이후로 쭉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경기, 그리고 단안했던 국내 정세, 그런 문제로 상대적으로 고급 취미라고 불리우는 자전거가 인기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특히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극히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날을 골라서, 미세먼지가 없는 비 오는 날을 골라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생활 자전거 역시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공유 자전거 시스템이 서울의 따릉이를 중심으로 전국에 퍼지게 되었는데, 이 따릉이를 비롯한 공유 자전거가 우리나라의 생활 자전거 수요를 모두 흡수하면서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공유 자전거로 인한 자전거 기반 다지기는 성공했다고 평가되지만 그 과정에서 업계는 아주 참혹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됐던 전기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전까지의 우리나라 자전거 시장입니다. 그렇게 이제 불황에 신음하던 중에 코로나가 창궐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가 이어지니까 이는 곧 사람들의 생활 양식까지 송두리째 바꿔버리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 기존과는 다른 행동 양식이 기본값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게 언택트 문화입니다. 대인 간의 물리적 거리를 최대한으로 벌리고 만남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은 자택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도 활성화되었습니다. 타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쪽으로 방향이 기울다 보니 사람들의 행동은 극히 제약받았습니다.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이용에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비말 감염의 위험도가 극히 높은 헬스장 같은 실내 운동시설의 이용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자전거가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1인용 운송수단이자 운동기구인 자전거는 코로나 사태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슬기로운 방법 중에 하나이기에 전 세계에서 자전거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국가는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또 해외여행에 크게 제동이 걸리면서 해외여행 비용이 자전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내 자전거의 수요는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자전거를 원하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또 시마노 일색이던 고급 전기 자전거 시장에는 공구로 유명한 보쉬가 아주 좋은 성능으로 무장한 제품을 전기 구동계를 들고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전동 킥보드는 공유 킥보드를 중심으로 공유 자전거의 빈틈을 메우기 시작했고요. 곧 법안의 통과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반길만한 소식이 이어지는 한 해였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걱정합니다.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까? 근데 이런 호황에도 관련 종사자들 대부분은 여전히 돌다리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반짝 호황이 이어졌지만 그 직전까지 침체기가 정말 너무 혹독했기 때문에 눈앞에 성수기만 보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에는 그간 DNA에 각인된 불황의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년에는 또 다른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시장 입장에서 첫 번째 걱정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의 깔끔한 종식입니다. 되게 얄궂은 이야기인데요. 코로나로 연출된 사회 분위기가 자전거에 호의적인 만큼 코로나가 종식되면 자전거의 인기가 도로 사그라드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사회 전반에 남긴 흉터는 그렇게 얕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언택트가 아예 자리를 잡아버렸고,
앞서 말했듯이 기본값으로 설정된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는 감기와 같이 아주 사소한 전염병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쉽게 치료가 가능하더라도 전염성이 있는 질병의 원천 차단이라는 공공의 목표의식이 이미 전 세계 사람들 머리에 각인이 되었기에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이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미세먼지의 재발입니다. 코로나 직전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정말 심하게 괴롭혔던 것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특히 봄이랑 가을철 이때 굉장히 심하죠. 이 심각한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외부 활동에 아주 심각하게 제약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자전거는 아주 미세먼지와 상극입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자전거를 타는 것은 호흡기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자전거 인기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미세먼지가 다시 발생한다면 이거는 아주 자전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중국의 많은 공장 시설이 가동을 중단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외교적인 노력이 수반되면 미세먼지는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기대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올해 있었던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자전거의 인기는 계속되겠지만 자전거 제조사들의 사정에 따라서 공급 지연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부푼 마음으로 샵을 찾았다가 물건이 없다는 말에 발길을 돌린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중고 자전거를 찾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중고 자전거 시장도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일단 내년의 상황이 도래해봐야 알 일이지만 현재 전 세계 산업은 코로나 사태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올해보다는 좀 더 완충 장치가 준비된 상태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전거의 총본산인 대만은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적은 데다가 산업의 정상화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또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만과 가까워서 물류비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은 굉장히 기대할 만합니다. 특히 자전거 분야에서는요. 마지막으로는 1인용 운송수단의 다양화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행이 가능한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년부터 전동 킥보드가 더욱 활성화될 텐데 누군가는 이를 두고 전동 제품이 자전거 그리고 전기 자전거를 잠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기도 하지만 업계는 이를 오히려 기회로 인식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등 1인용 운송수단은 배척해야 할 물건이 아니라 자전거 시장의 빈틈을 메워줄 새로운 시장 아이템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제동과 조향 등의 부분은 자전거와 유사점이 굉장히 많고 모터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자전거가 시장의 대표 상품으로 부상했으니 전동 킥보드는 이제는 자전거와 한 배를 탄 것으로 봐야 맞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취급하는 업체라면 전동 킥보드를 함께 취급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이렇듯 코로나로 인한 위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기에 현재 호황기를 맞이한 자전거 시장이 내년에 갑작스럽게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위에 나열한 문제들도 대부분 해결책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시점입니다. 언택트 기조와 맞물린 자전거 시장은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이고 성인에게 집중되었던 수요는 전 연령층으로 분산되게 될 것입니다. 또 전기자전거를 비롯해 더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성행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대표적 언택트 레저 수단이자 운송 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또 어렵게 시장에 진입한 입문자가 자전거에 더욱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겁니다. 더 다양한 탈 것에 주목하고 사업화시킬 방안을 연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올해 갑작스러운 호황에 당황해서 허둥지둥한 한 해였다면 내년은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여도 될 시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이페이 사이클쇼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올해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개최가 무산되었지만 올해의 아픈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개최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어서 더 편리한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격변의 이 시기에 최신의 자전거와 모빌리티 기술이 집약된 타이페이 사이클쇼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줄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